지금 미국 국방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가던 바로 그 순간 협상단을 이끌던 미국 외교관이 평택 미군기지 한복판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당황했고 워싱턴의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움직인 사람들은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모두 비켜주세요.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곳은 바로 서울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깨어난 미국 외교관의 첫마디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미국의 오만함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 의료진의 헌신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저는 리처드 맥케인입니다. 전직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부차관보로 25년간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수많은 회의실에서 예산표를 펼치고 주한미군 방위비를 계산하며 동맹의 무게를 숫자로 재던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논리적이며 효율만을 따졌던 인생이었죠. 그러던 제가 그날 평택 미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늘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던 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협박이 아니라 신뢰 위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은 펜타곤을 흔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평택 기지를 방문해 철수의 실질적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3월 13일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평택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들이 정연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게는 그저 업무를 향한 길일 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수 시 예상 비용, 병력 재배치 계획, 대중국 억지력 손실 분석. 화면 가득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오전 10시 평택기지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밝고 냉기가 돌았으며 에어컨의 일정한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기지 사령관과 참모들이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 후 자리에 앉자 따뜻한 커피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병력 배치 현황, 작전 준비 태세, 한미 협력 체계에 대한 설명이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습니다. 비행 중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짓눌렸고 왼팔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셔츠의 단추를 풀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맥케인 차관보님 괜찮으십니까? 그 말이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순간 회의실이 기울어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졌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하얀 천장 타일과 차가운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다가오는 얼굴들. 누군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의무대! 지금 당장!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조여들었고
심장이 뭔가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눈앞에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고 누군가 제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셔츠 단추가 풀리고 차가운 전극 패드가 가슴에 붙었습니다. 기계가 삐하고 울리며 생명의 리듬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것을. 손끝이 차가워졌고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천장이 점점 멀어지며 희미한 소음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멀리서 들렸습니다. 구급차! 지금 당장! 문이 다시 열렸고 들것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몸이 공중에 뜬 듯한 느낌, 그리고 복도를 스쳐가는 조명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려 있었고 저는 그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좁고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무병이 제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흔들림이 심해졌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워싱턴도 집도 아닌 평택 미군기지의 구급차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듯 울렸습니다. 의무병은 계속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심전도, 산소 포화도. 숫자들이 기계 화면을 오르내렸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감기려는 순간 의무병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차관보님, 깨어 계셔야 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고지라는 그 말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요. 시간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사이렌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며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고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간판이 보였습니다. 굿모닝 병원.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 67세 남성. 혈압 90대 50 의식 저하. 그 말이 들리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아 숫자를 계산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전략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야 하는 단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굿모닝 병원의 응급실 침대는 딱딱했습니다. 형광등은 눈을 찔렀고 기계음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몸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청진기를 옮기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심전도 다시 찍어보세요. 간호사가 재빠르게 움직였고 패드가 가슴과 팔 다리에 다시 붙었습니다. 기계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했습니다. 삐삐 규칙적인 소리 속에서도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ST 분절 상승 확인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제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시술 장비가 없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장비가 없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깁니다. 헬기로요. 지금 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헬기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함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또렷했습니다. 예, 67세 남성, 급성 심근경색. ST 분절 상승, 혈압 불안정합니다. 헬기 요청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울 쪽에 연락했습니다. 닥터 헬기가 1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15분.
평생을 숫자와 시간으로 일해온 제게 그 15분은 가장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은 점점 조여들었고 왼쪽 팔의 저림이 손끝까지 번졌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며 몸속의 열기를 조금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제 얼굴을 덮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플라스틱 냄새가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의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제 손목에 맥을 짚었습니다. 그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의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낮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진동이 벽을 타고 응급실 바닥까지 전달됐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고 간호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옥상입니다. 출발 준비하세요. 들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천장의 숫자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멈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옥상은 소음과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헬기는 이미 착륙해 있었고 프로펠러는 여전히 고속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강풍이 의료진의 옷을 휘날렸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착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헬기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좁은 공간 안엔 의료 장비가 빽빽히 들어차 있었고 기계음이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행 간호사가 제 옆에 앉아 모니터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프로펠러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떠올랐습니다. 지상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병원 건물, 주차장, 도로가 작게 줄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평택 시내가 펼쳐졌고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헬기는 북쪽을 향해 빠르게 날았습니다. 비행 간호사는 여전히 제 곁에서 혈압과 맥박,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손끝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며 짧게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병원에선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아차린 듯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헬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다리들이 물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그 이름이 내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헬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헬기장의 유도등이 깜빡였고 도시의 바람이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바퀴가 땅에 닿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 67세 남성, 평택에서 이송. 그들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들것이 헬기에서 내려졌고 다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천장의 형광등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고 제 심장은 여전히 불안한 리듬을 그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복도를 비집고 달려가는 들것 앞에서 사람들이 급히 길을 비켜섰습니다. 응급심혈관 시술실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에는 커다란 기계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생명의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위로 단단히 결의에 찬 눈빛이 보였습니다. 혈관을 뚫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가 나를 살릴 거라고. 평택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누구도 제게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 서류를 요구하는 사람도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마취가 들어오며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머리 위의 시술등이 점점 멀어지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귀에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고 가슴엔 여전히 의료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가슴이 천천히 부풀었습니다. 아팠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고 마스크 너머로 눈가에 주름이 번졌습니다. 시술 잘 끝났습니다. 스텐트 삽입 성공이에요.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들어 빨대를 제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찬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생명이 다시 흘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헬기 도착부터 시술 완료까지 45분입니다. 막힌 혈관 두 곳에 스텐트를 넣었고 지금은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45분. 단 45분 만에 그들은 제 심장을 되살려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을 확인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했겠죠. 그 사이에 제 심장은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이틀 정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들것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서울의 빌딩들이 그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평택에서 쓰러졌던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을. 중환자실은 고요했습니다. 침대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발소리조차 없이 움직였습니다. 제 옆에 모니터에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수치가 깜빡였습니다. 98, 68, 1만 1070, 98%. 그 숫자들이 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제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혈압 측정하겠습니다. 버튼이 눌리고 팔이 서서히 조여졌습니다. 그 짧은 압박 속에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팔에 감긴 혈압계가 천천히 조여지며 기계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간호사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차트에 조용히 필기를 남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불편한 곳 있으세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증은 남아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링거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며 관을 타고 제 팔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중환자실은 한층 조용해졌고 형광등은 은은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마다 체온과 혈압을 확인하고 링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얼굴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가슴에 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롭진 않았지만 무언가 눌리는 듯 불편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고 곧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조금. 그녀는 바로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당직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대고 심전도를 다시 찍었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을 잠시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시술 후 흔한 반응이에요. 통증 조절하겠습니다. 링거에 무언가를 주입하자 곧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의사는 제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심장은 이미 회복 중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들은 모든 말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만을 말했고 그 말은 언제나 지켜졌습니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고 중환자실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세면 도구를 들고 와 제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 피부에 닿자
인간으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의료진이 회진을 왔습니다. 심장내과 교수 1명, 전공의 2명, 간호사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침대를 둘러서 차트를 검토했습니다. 교수가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좋습니다. 오늘 오후쯤 일반 병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벌써요? 놀라서 묻자 교수는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에 좋습니다. 물론 관리하면서요. 전공의가 약 복용법, 식이요법, 재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 평택에서 쓰러졌던 제가 오늘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다니. 오후 3시 약속대로 저는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청년, 링거를 끌고 걷는 중년. 모두 회복의 길 위에 있었고 이제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병실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이 제 자리였고 옆 침대에는 70대쯤 되는 한국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답했고 그는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택에서 가져온 가방, 여권, 지갑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테이블을 제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나옵니다. 심장에 좋은 식단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가려 할 때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멈춰서 뒤돌아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일?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적도, 돈도, 지위도 상관없이. 일반 병동에서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도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는 여전히 묵직한 통증이 남아있었지만 숨 쉬는 일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는 이미 잠들었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순찰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부드러운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곧 사라졌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두 번째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에는 간병인이 없다는 것을요. 미국이었다면 중환자가 아니라면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간호사들이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환자의 돌봄, 투약, 순찰, 심지어 세세한 일상 관리까지도요. 아침 6시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혈압계를 들고 와 제 팔에 감았습니다. 기계가 짧은 소리를 내며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측정이 끝나자 체온계를 제 입에 넣었고 삐하는 소리와 함께 결과가 떴습니다. 정상입니다. 아침 드시고 약 드세요. 그녀는 차트에 기록을 남기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카트가 도착했습니다. 식판이 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얀 쌀죽, 삶은 계란, 김치, 나물, 그리고 잘게 썬 과일. 김치는 빨갛지 않았습니다. 염도를 낮춘 백김치였죠. 저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미국 병원의 음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냉장된 샌드위치나 딱딱한 샐러드가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선 밥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이요. 옆 침대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한국어로 무언가 말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기 식판을 가리키고 제 식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맛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미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전 9시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고 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교수가 제 심장을 청진기로 들었고 전공의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장 효소 수치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가벼운 재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이라는 단어에 저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교수는 제 표정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서기부터 시작해서 걷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회진이 끝난 뒤 저는 침대에 앉아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자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설 수 있구나.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케인 선생님. 저는 재활치료사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상담만 하겠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주는 병실 안에서 가벼운 동작만 합니다. 호흡 운동, 팔과 다리의 스트레칭이에요. 둘째 주부터는 복도를 걷기 시작하고 3주 차에는 재활센터에서 기구를 사용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단계마다 목표가 명확했고 운동 강도와 시간도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합니다. 무리가 되면 즉시 중단하고요. 선생님의 회복 속도에 맞춰 진행할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됩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장질환 환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표준 프로토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개인 맞춤이 아닌 모든 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체계. 그러나 그건 결코 비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정했습니다. 나도, 옆 침대의 그 환자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치료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로 젊은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태도, 그는 제 앞에 서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맥케인 선생님, 평택기지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기지 의무장입니다.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지 측에서 치료비 정산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돈을 떠올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헬기 이송, 응급시술, 중환자실, 일반 병동. 미국이었다면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이 청구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비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살리려 했습니다. 의무장은 차트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제게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일주일 후에 재평가하고 귀국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빌딩 유리창마다 노을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 나는 얼마나 달라질까? 밤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순찰을 돌며 약을 건네고 혈압을 재고 불을 껐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멈췄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낮에 봤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상태가 신경 쓰여서요. 퇴근했는데 다시 왔어요. 저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으로 모니터를 확인하고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편히 주무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퇴근한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을까? 나는 그저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일 뿐인데. 하지만 이곳에선 환자가 단순히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병실 밖을 걸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숨이 금세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치료사는 제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10걸음쯤 걸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20걸음, 30걸음. 복도 끝 창가에 닿았을 때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도로 위엔 차량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곳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겠지. 나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 평택기지에서 가져온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워싱턴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맥케인입니다. 리처드, 국방부의 브라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말투에는 안부보다는 보고를 받으려는 의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일주일 내 퇴원 예정입니다. 다행이군요. 그런데 리처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병 때문이 아니라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악관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신이 억류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억류라니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치료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직후 협상 담당자가 한국에서 쓰러졌다. 언론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제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전용기를 보내겠습니다. 독일 람슈타인 기지의 미군 의료시설로 이송하세요. 거기서 치료를 이어가면 됩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치료받겠습니다. 리처드, 이건 명령입니다.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명령. 저는 25년 동안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브라운, 저는 환자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제 생명을 구한 곳에서 치료받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통화는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후 4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미국인이었고 한 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맥케인 선생님,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입니다.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지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외교부 북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러 왔습니다. 둘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영사가 물었습니다. 전용기 이송 제안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영사는 미묘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려할 건 제 건강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영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대화가.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영사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간호사는 제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측정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올랐어요.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링거에 약을 추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장이 풀리며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진 시간이 아닌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차트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외교관들이 왔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요. 교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의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남고 싶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남으세요. 당신은 환자입니다. 환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맥케인 선생님, 정치는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치료만 있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정치는 문 밖에 있어야 한다. 밤 10시 옆 침대 환자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평택기지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빠르게 말했고 다음 장면은 바로 이 병원의 외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옆 침대 환자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 하단에 영어 자막이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한국병원에서 생명 구해. 백악관 송환 압박에도 본인 거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지금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도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이것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이끈 원동력입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병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방송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회복할 수는 없겠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원을 껐습니다. 복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 섞였고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간호사가 말해주었습니다. 밤에 미국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보안팀이 막았어요. 환자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정치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조국의 압박으로부터. 다섯째 날 아침 저는 드디어 혼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팔을 잡지 않았습니다. 쉰 걸음을 걸었고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다리는 단단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내일부터는 계단도 시도해볼까요? 재활치료사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던 길, 낯선 남자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미군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맥케인 차관보님, 평택기지의 그레이슨 대령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관보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기지 사령관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관보님, 송환 서류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내일 전용기로 독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여기서 치료받겠습니다. 그레이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원 믿을 수 있습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만큼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대령, 저를 살린 건 이 병원입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합병증이라도 생기면? 언어 문제는요? 문화 차이는요? 그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 건강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였다. 대령, 나가주십시오. 차관보님,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그레이스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문으로 향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차관보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젊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트레이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드세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파란색 캡슐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늘 먹던 약과 다르군요. 새로 처방된 약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트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어디에도 새로운 약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차트엔 없는데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곧 약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잠시 후 평소 담당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상황을 보고 단번에 젊은 간호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약 어디서 받았어요? 그 목소리엔 단호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너 누구야? 담당 간호사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이병동 간호사 아니잖아. 젊은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시선이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바닥에 흩어진 약을 주워 들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수면제잖아요. 게다가 고용량이에요. 그녀는 즉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지금 병동으로 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는 소란스러워졌고 다른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교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약을 직접 확인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드셨습니까? 아니요. 의심스러워서요.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용량이면 호흡 곤란이 왔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안에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다. 1시간쯤 뒤 병원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CCTV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그레이슨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1시 병원 1층 로비. 그는 젊은 여성과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잠시 후 간호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병동으로 올라왔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금전 거래로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레이슨 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정말 나를 해치려 한 걸까? 팀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약해집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 송환 명분이 생기죠. 한국 병원에서 약물 사고라는 프레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레이스는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 나를 데려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의료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의도.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조국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하려 하다니. 교수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차관보님은 안전합니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문 앞에 보안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추가로 설치됐고 간호사들은 모두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출입자 확인 절차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내 나라는 나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억지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은 나를 지켰다. 정치로부터 음모로부터. 새벽 4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못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죠? 이해해요. 하지만 여긴 안전해요. 저희가 지킬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환자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치도 음모도 여기선 아무 의미 없어요. 선생님이 회복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동맹과 적을 봤지만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는 이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조약도 숫자도 아니었다. 밤중에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20개의 계단. 재활치료사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번째 계단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2계단을 더 올라 2층에 도착했습니다. 발이 평평한 바닥에 닿았을 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활치료사도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퇴원 준비해도 되겠어요. 퇴원,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이곳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이 복도, 이 병실, 그리고 이 사람들. 2층 복도를 걷다가 소아병동 앞을 지났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이방 안에서 6, 7살쯤 된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원 전체를 밝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소리구나. 놀이방 안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아이도 있었고 링거대를 끌고 다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제 쪽을 바라보더니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파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응. 심장이 아팠어. 근데 이제 괜찮아졌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곧 나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레고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책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그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이끌려 같이 웃었습니다. 문 앞에는 재활치료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쉬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제가 약속하자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몸이 믿기지 않게 가벼웠습니다. 가슴도 다리도 마음도 모두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심전도 정상, 혈액 검사도 이상 없습니다. 심장 기능도 안정적이에요. 내일 모레 퇴원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교수는 제 표정을 읽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요.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차관보님, 여기서 배운 게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세요.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변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는 일어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아시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경험하셨으니까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해질 무렵 또 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의료관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맥케인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유럽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사례는 교과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가 병기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체계 분석 맥케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가 늘고 있죠. 한국의 닥터 헬기 시스템, 응급 네트워크, 전문 인력 배치 방식.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프랑스 한국 의료 협력 프로젝트에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받은 생명이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 이보다 큰 보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프랑스 의료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환자가 무엇을 느끼는지, 그것이 핵심이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제 사례가 상세히 분석돼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쓰러진 순간부터 헬기 이송, 응급시술,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시간 단위로 기록돼 있었고 각 단계별 의료진의 대응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니. 그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옥상 정원이 개방되었습니다. 산책하실 환자분들은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저는 가디건을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옥상에는 이미 몇몇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 휠체어를 탄 중년 남성, 지팡이를 짚은 여성. 그들 모두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고 한강은 어둠 속에서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차들의 불빛이 도로를 따라 흐르고 도시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름답죠? 고개를 돌리니 옆 침대 환자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3주 전에 입원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처음엔 걷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공기가 폐를 채웠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를 살렸다는 것도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담당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퇴원 일정표예요. 모레 오전 10시 퇴원입니다. 외래 진료는 2주 후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정갈하고 명확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복용 약물,
재활운동, 식이요법까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보고 싶을 것 같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간호사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요. 하지만 퇴원이 목표잖아요. 건강해져서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고요히 뛰었고 호흡은 느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퇴원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햇빛이 들어왔고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2주 동안 함께한 공간, 침대, 테이블, 의자, 창문,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깨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곧 나가시겠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느껴졌습니다.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아침 8시 간호사가 마지막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차트에 기록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퇴원 준비하세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세면도구, 서류 몇 장뿐이었습니다. 평택에서 가져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9시 소아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문을 열자 아이들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아요? 응, 다 나았어. 오늘 집에 가. 제가 대답하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또 올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꼭 올게. 너희가 다 나았는지 확인하러.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병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힘내. 선생님들이 꼭 낫게 해줄 거야. 놀이방을 나오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뭉클하게 울렸습니다. 10시 퇴원 수속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내역서. 그 내역서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외국인이셔도 응급의료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비용의 10배, 아니 20배였을지도 모른다. 수속을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교수, 전공의 간호사, 재활치료사, 심지어 원무과 직원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교수가 앞으로 나와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맥케인 선생님,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용감한 환자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희 모두가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손으로 직접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맥케인 선생님, 선생님의 회복을 지켜보며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간호사 2년차, 아직 서툴지만 선생님께서 믿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지은 간호사.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이 소아병동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환자이면서도 다른 환자를 위로하시더군요. 감동했습니다. 박준호 전공의. 편지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워싱턴의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버텨온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장의 의사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을 구하는 군의관처럼 여러분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세상 그 어떤 순간보다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지위도 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셨죠. 2주 전 저는 평택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교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싸우셨습니다. 함께 이긴 겁니다. 순간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모두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의 박동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저는 그 글자를 천천히 눈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인천공항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도로, 사람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나를 살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평택, 언론사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호만 눌렀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의료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 주 파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 반짝이는 물결. 그 풍경이 이상하게 눈부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면세점, 카페, 탑승객들 모두가 질서정연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그렇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탑승구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국방부 동료들, 워싱턴의 싱크탱크,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의료로, 기술로, 그리고 인간성으로. 우리는 한국을 협상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고 곧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서울이, 그리고 나를 살린 이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하게. 이 심장은 한국에서 멈췄고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의료진의 손길이, 낯선 나라의 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때, 그때였습니다. 67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국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